여보, 오늘은 말하지 말고 그냥 웃기만 해. 결혼 10년 만에 처음 따라간 남편의 회사 파티에서 그는 내게 입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말하지 말라던 그 사람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이 된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송년 파티에 처음으로 동행하게 된 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제일 잘 어울려.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제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국제 동시통역사였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국제회의장을 누비며 일했고 제 이름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모든 것은 남편의 요구에 따라 숨겨졌습니다. 애들 낳고 키우면 바빠. 그때 일은 무슨 일이야. 남편은 제 경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저는 집안에 갇혔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원했지만 제 몸은 쉽게 임신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여자가 말이 많으면 집안이 시끄러워. 시아버지의 말은 늘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댁에 문안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맞이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은 제게 화를 냈습니다. 밥이 왜 이래? 간이 안 맞잖아. 집안 정리 좀 제대로 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언제부턴가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옛날 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혼 초기엔 가끔 만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싫어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서 놀기만 하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친구들을 멀리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 시댁 식구들, 그리고 몇몇 업체 번호뿐이었습니다. 제 세상은 그렇게 좁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회사 송년 파티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혼자 다녀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당신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 행사에 동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파티엔 중요한 바이어들이 와. 독일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부부 동반이 기본이래.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에 그 설렘은 사라졌습니다. 여보, 그냥 웃기만 해. 말은 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불안해. 그냥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면 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옷을 골라줬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낮은 구두였습니다. 화장은 진하게 하지 말고 향수도 뿌리지 마. 저는 그의 지시대로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화려한 색을 좋아했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밝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주의사항을 말했습니다. 웃을 땐 크게 웃지 말고 누가 말 걸어도 간단히만 대답해. 특히 외국 사람들한테는 절대 먼저 말 걸지 마.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익숙해진 침묵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제 손을 놓았습니다. 저기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어. 내가 일 끝나면 데리러 올게. 남편은 저를 구석진 자리에 앉혀두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언어가 들렸습니다. 독일어였습니다. 남편이 외국인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자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비서는 통역을 맡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독일어 발음은 엉망이었습니다. 기본 문법도 틀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남편과 바이어들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서가 중간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 라인은 다양합니다. 남편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비서는 그 말을 독일어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문법은 맞지만 의미 전달이 부족했습니다. 바이어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품 라인의 다양성이 아니라 품질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그가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품질은 좋습니다. 비서가 어설프게 영어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어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손 안에 물잔을 꽉 쥐었습니다. 비서가 놓친 단어들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바이어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계약서 3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비서는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조항 3은 배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녀가 영어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바이어가 물은 건 배송이 아니었습니다. 배송 기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납품 후 품질 보증 기간을 묻는 겁니다. 바이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비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품질 보증은 당연히 해드립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을 묻는 겁니다.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바이어가 다시 물었습니다. 비서는 그 말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1년, 아니 6개월. 비서가 더듬거렸습니다. 남편은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비서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바이어들끼리 독일어로 속삭였습니다. 이 회사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통역도 제대로 안 되고 계약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어.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비서는 손으로 계약서를 가리키며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단어가 계속 꼬였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계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에 쥔 물잔의 물이 흔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계약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이어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눌러왔던 목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통역사가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이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걸음이 당당했습니다. 비서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모님이 나설 자리가 아닌데요. 저는 그녀를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어깨가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이어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독일어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제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바이어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비서는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독일어를 하십니까? 바이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국제회의 통역사입니다. 방금 전 대화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바이어는 동료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조항 3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바이어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손에 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항 3은 품질 보증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납품 후 1년간 무상 수리 및 교체를 보장합니다. 저는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바이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답변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서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상사로 보이는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바이어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납품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바이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남편에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고마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납품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독일어로 옮겼습니다.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물량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비서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인께서 통역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비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계속 통역했습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바이어 사이의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바이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상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계약이 성사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에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자리를 뜨자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놀랐어. 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고했어, 지민 씨. 남편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비서 사이의 분위기가 묘하게 가까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왜 그랬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이 무너지는 걸 막았을 뿐이에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독일어를 할 줄 아는지 몰랐어. 그가 말했습니다. 말한 적 없으니까요. 당신이 물어본 적도 없었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지. 오늘 나 정말 창피했어.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창피요? 계약 성사시켜 드렸는데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안하게 만들었어. 마치 내가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체면이 계약보다 중요한가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맙다는 말 대신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를 도운 게 아니라 무안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부장님 부인이시죠? 오늘 파티에서 뵈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부장님과 비서 지민 씨,
둘이 사귀는 거 아시나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이 왜 저를 집에 가두려 했는지, 왜 회사 행사에 데려가지 않았는지, 왜 오늘 제가 나서는 걸 싫어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출근한다며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여긴 내 공간이니까 들어오지 마. 남편의 말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받아본 적 없는 목걸이였습니다. 상자 밑에 카드가 있었습니다. 오빠 1주년 축하해요. 지민이가 제 손에서 카드가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적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개월 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총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서 비서에게 돈을 보낸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걸이, 카드, 통장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회사 기밀 서류들이었습니다. 횡령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서와 공모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되찾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출근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왜 돌아온 걸까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귀가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벌써 왔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류 하나 빠뜨려서 그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혹시 제가 뒤진 흔적을 눈치챌까 두려웠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 점심때쯤 들어올게. 오늘 저녁은 회식이라 늦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또 회식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일인데 어쩌라고. 그가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뒤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일에 끼어드는 거, 당신은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면 돼. 알았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이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를요. 그리고 남편이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것을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찾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관리하던 서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소유자 란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소유자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김서연. 이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집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아들이 집을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를 자세히 보니 진실이 보였습니다. 이 집은 결혼 전 제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사주신 집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관리를 맡겼고 그는 마치 자기 집인 양 행세해왔던 겁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엄마, 우리 집 4명에 맞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내 이름으로 해줬잖아. 내 사위가 관리한다길래 맡겼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였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확인하려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민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역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이라고 했지만 정말 회식일까요? 저는 남편의 회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연결 부탁드립니다. 지금 퇴근하셨는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회식 자리로 가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식이요? 오늘은 회식 없는데요. 직원의 대답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식이 아니라면 지금 어디서 누구와 있는 걸까요? 저는 남편의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제 핸드폰에 깔아둔 앱이었습니다. 당신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앱은 상호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위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단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회사도 아니고 회식 장소로 갈 만한 음식점도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주소를 검색해 보니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비서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습니다. 회식 어땠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어. 술 많이 마셨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물을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잘게. 그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습니다. 밝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옛날의 제 모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제 문자를 보낸 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받았습니다. 부인, 저 어제 문자 보낸 사람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더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들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침착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부인이시죠? 네, 앉으세요. 저는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회사 비상 연락망에 있었습니다. 부장님 보호자 연락처로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민수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과 지민 씨 이야기는 회사에서 다 압니다. 1년 넘게 사귀고 있어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최민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둘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증거가 있나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격리부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가공거래 내역, 허위 세금 계산서, 그리고 비자금 조성 흔적까지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회계장부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이 거래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과의 거래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죠. 여기서 빠져나간 돈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명의로 빠진 3천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지민 씨가 서류를 만들고 부장님이 결제하는 식입니다. 둘이 완벽하게 짜고 하는 거죠. 최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는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이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횡령으로요. 그때 아무도 동생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인께서 데뷔하실 수 있도록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자료들 제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장님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요.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민 씨가 임신했대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임신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회사에서 소문났어요. 석 달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민 씨가 친한 동료한테 말했는데 그게 퍼진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저. 남편은 그 이유를 제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문제였던 겁니다. 괜찮으세요? 최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그와 헤어진 후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였습니다. 1년 넘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을 믿고 집안일을 하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제 꿈과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씨. 박미선 변호사입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혼 상담입니다. 그리고 횡령 고발도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횡령, 명예도용, 그리고 비서의 임신까지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재에서 찍은 사진들, 최민수 씨가 보낸 회계 자료들,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까지.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령 고발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진행할 수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혼 소장이 접수됩니다.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을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관리하던 통장이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재설정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개설된 또 다른 통장도 찾았습니다. 남편 몰래 만들어둔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 중에서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숨겨두었던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비상금 통장의 돈을 새로운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이 절대 찾을 수 없는 은행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인출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 제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주민등록증, 통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가방에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저녁 드실래요? 저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밖에서 먹고 왔어. 그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저녁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보자.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려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습니다. 물 좀 가져올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혐오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들키면 안 됐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물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그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보,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시댁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잖아. 가족들 다 모인대.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알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에 최민수 씨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추가 자료 보내드립니다. 조심하세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횡령 증거들이었습니다. 남편과 비서의 메신저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오늘 마누라 표정 봤어? 완전 웃겼어. 비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곧 정리할 거야. 남편의 답장이었습니다. 정리라니? 이혼할 거야? 비서가 물었습니다. 응. 집은 내 명이니까. 쫓아내면 돼. 위자료도 안 줄 거고. 남편의 답장을 보며 저는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집이 남편 명의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낼 생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헌신한 아내를 길거리로 내몰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어떻게? 비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책임지지. 너랑 재혼할 거야. 남편의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대신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가 저를 지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응, 오늘 늦을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민수 씨가 보낸 자료들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소장 접수는 언제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나흘만 더 견디면 됐습니다.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집으로 오너라. 내 생신이잖아. 알고 있습니다. 갈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너 요즘 왜 그러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호가 그러던데 내가 요즘 말대꾸를 한다며? 며느리가 어디 함부로 나서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송년 파티 때 일을 말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론 조심해라. 알겠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댁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저는 항상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댁에 가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면 소장이 접수됩니다.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물건들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옷장에서 제 옷들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입던 화려한 옷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옷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장에서 제 책들을 찾았습니다. 통역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내용은 생생했습니다. 사진첩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소장이 접수됩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주말에 시댁 가기 전에 선물 사야 하는데 제가 준비할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부탁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 잘 다녀와요. 문이 닫히고 10분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송달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시댁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선물도 챙겼습니다. 고급 건강식품 세트였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았습니다. 시댁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아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니? 또 돈 낭비했네. 하지만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도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안녕하세요. 시동생 내외도 와 있었습니다. 형님도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서연아, 부엌 좀 도와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형님과 시동생 아내도 부엌에 있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시동생 아내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힐끗 보더니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올케가 민호 회사 파티에서 난리 쳤다던데요. 형님의 말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형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가 그러던데 올케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통역을 했대요. 민호가 엄청 창피했다던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그게 사실이니? 계약이 무너질 뻔해서 도운 거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운 게 아니라 남편 망신 준 거지. 며느리가 어디서 나대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답을 안 해? 시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도와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엌 쪽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어르신한테 그게 무슨 태도예요?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그만해.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팔을 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집안이 시끄럽게. 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너 오늘 왜 그러니?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원래 제 모습일 뿐입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본 적 없는 제 모습이었을 겁니다. 민호야, 내 마누라 교육 제대로 안 시켰구나.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타일러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오늘 밥 안 한다. 다들 나가.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형님과 시동생 가족들은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는 먼저 갈게요. 순식간에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남편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서연아, 너 오늘 어쩌려고 그러는 거니?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소장?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이혼? 그리고 민호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횡령?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돈 6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비서 박지민 씨와 공모해서요. 제 말에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미친년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지민 씨가 임신했습니다. 민호 씨 아이를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지? 그렇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사실이야? 시아버지가 호통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그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시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당장 집에 와. 이혼은 절대 안 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하나같이 협박조였습니다. 저는 모든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도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형님, 시동생까지 모두 차단했습니다. 저녁 8시쯤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를 겁니다. 저는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뭐? 경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주거침입 시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하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왜 못 들어가?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현관문에 등기부등본 사본 붙여놨습니다. 확인하세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문에 붙였습니다. 잠시 후 종이 찢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뜯어 읽는 소리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내 명의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 집이었습니다. 그럼 시댁에서 사준 집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런 집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사주신 집입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집에서 쫓아낼 생각이었겠지만 쫓겨날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아,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박지민 씨 임신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내가 아이를 안 가져줘서.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당신 문제였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일일이 02를 눌렀습니다. 경찰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신고하시겠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주거침입 시도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금 경찰 부르는 거야? 남편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네, 불렀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떠났습니다만 기록은 남겨주세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협의 이혼하자고 하네요. 조건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위자료 없이 각자 살자고 합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손해배상 모두 받아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회사 경리부 최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회사에서 난리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감사팀이 투입됐습니다. 부장님 횡령건으로요. 빨리 진행되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제출하신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부장님과 지민 씨 모두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표정이 말이 아닙니다. 지민 씨는 울고 있고요. 자업자득이죠.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회사에선 다들 통쾌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장님 평판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서연 씨 고발건 접수 확인했습니다. 조만간 출석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목요일에는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측에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포기, 횡령 고소 취하. 어림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요구 조건 전달해 주세요.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5천만 원, 횡령 고소는 절대 취하 불가.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대 측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안 받아들이면 재판 가는 겁니다. 제게 유리한 증거가 더 많으니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단을 풀어둔 새 번호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부탁이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나 지금 회사에서 잘렸어. 경찰 조사도 받고 있고 제발 고소 취하 좀 해줘. 자업자득입니다.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그러니까 제발 박지민 씨와 행복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다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1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그러게 얼마만이야.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길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그리고 이혼. 친구들은 놀라면서도 저를 응원했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그런 놈한테 인생 낭비하지 마. 맞아,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친구들의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할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다시 통역일 시작하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10년 쉬었지만 실력은 여전해.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통역 자격증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이름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전의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통역 에이전시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은 길었지만 인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남편 측에서 조건 수락했습니다. 정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5천만 원.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만 횡령건은 법대로 가자고 하네요. 좋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남편 회사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중견기업 임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사를 읽으니 남편이 구속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비서 박지민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6천만 원 횡령 혐의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구속됐어. 제발 고소 취하 좀 해줘.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와서 부탁하시는 건 우습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어머니, 이제 남남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위자료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5천만 원도 받았습니다. 남편의 계좌는 텅 비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실형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비서 박지민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임신 중이라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공범 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님, 시동생. 이제 그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저는 통역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형 통역 에이전시와 계약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첫 일은 국제무역 박람회였습니다. 독일 바이어들과 한국 기업들의 통역이었습니다. 긴장했지만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통역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박람회 주최 측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제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일이 들어왔습니다. 수입도 쏠쏠했습니다. 결혼 전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경력이 쌓인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연락드린 건 부장님 소식 전해드리려고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에요.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민 씨는 징역 2년 받았는데 임신 중이라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잘하셨어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최민수 씨가 없었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3년 동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출소해도 정과자 신세였습니다. 취직도 어려울 겁니다. 비서는 아이를 낳고 홀로 키워야 할 겁니다. 남편은 감옥에 있고 도와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건 역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통역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판이 좋아 일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국제학술대회 통역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럽 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도 자신 있었습니다. 학술대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았지만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주최 측과 참가자들 모두 만족했습니다. 김서연 통역사님 다음에도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학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이름이 박힌 명함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든 명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스스로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제 인생을 축하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구나.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행복하니까 다행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뵐게요.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방문이었습니다. 결혼 후엔 명절에만 잠깐 들렀습니다. 어서 와라. 아버지가 반겼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통역 일 계속할 거예요.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사무실도 하나 얻을 생각이에요. 프리랜서로만 있기보다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좋은 생각이구나. 자금은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위자료랑 재산분할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안도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딸이 힘들게 사는 걸 지켜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이맘때쯤 저는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제 꿈도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 박미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전 남편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면회 신청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감정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갈 겁니다.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한 칸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문패를 달았습니다. 김서연 통역사무소. 제 이름이 새겨진 문패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무실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의자, 책장을 들였습니다. 벽에는 자격증과 경력증을 걸었습니다.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도시에서 당당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통역 의뢰였습니다. 네, 김서연 통역 사무소입니다.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평판이 좋아 추천도 많았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결혼 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한 통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여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 회사 앞을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회사였습니다.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송년 파티가 열렸던 곳,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곳,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날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일어선 선택,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였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떠올려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생겼고 대형 프로젝트도 여러 건 수주했습니다. 직원도 한 명 채용했습니다. 신입 통역사였습니다. 열정 넘치는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열심히 해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일이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의 한국 진출 프로젝트였습니다. 6개월간 전속 통역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월 2천만 원의 6개월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독일 본사 임원들과 한국 파트너사 간의 모든 소통을 담당했습니다. 회의, 협상, 계약서 검토까지 김 통역사님 덕분에 일이 수월합니다. 독일 임원이 칭찬했습니다. 제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가 끝나고 독일 임원 한 분이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김 통역사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가요? 우리 본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독일에서 근무하시면서 아시아 지역 통역 총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해외 근무 제안이었습니다. 조건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봉은 협상 가능합니다. 거주 지원도 해드리고 비자도 회사에서 처리해드립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2주 정도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깊이 생각했습니다. 독일 근무는 큰 기회였습니다. 경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되었습니다. 이제 막 안정을 찾은 삶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계셨고 사무실도 이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독일? 그럼 한국을 떠나는 거니? 네, 1년 정도 계약인데
연장 가능하대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린 괜찮으니까. 하지만 부모님 걱정되는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단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제안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독일 임원에게 말했습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가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완전 달라 보여.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달라?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어딘가 그늘이 있었는데. 친구가 웃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자신감도 넘쳐. 멋있어.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친구들 덕분이야.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내가 스스로 해낸 거지.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얘기, 연애 얘기, 미래 계획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통역 의뢰가 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정을 체크하며 생각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피곤하지만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빛은 살아있었고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저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그는 무얼 하고 있을까요?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제 탓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삶은 이제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사진첩을 봤습니다. 최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실 개업 사진, 프로젝트 완료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삶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 송년 파티에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일어서는 선택을.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결혼 생활, 시댁과의 관계, 안정된 일상까지.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제 자신을, 제 목소리를,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잘 자라. 사랑한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전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를 믿었으니까요. 제 안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참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늦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0이어도 50이어도 60이어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39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10년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일어서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